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좋아졌죠? 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 주원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소개를 하면 박수를 쳐주셔야죠. 예. 아까 신부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도 듣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한테도 인사드리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구약성경을 제일 많이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과 관련된 고대 근동 세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경이 되겠죠. 그걸 많이 하고, 세 번째는 제가 평신도 신학자라서 이제 평신도 신학이라는 걸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세 번째, 근데 평신도 신학은 사실은 많이 강의도 안 하고,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일 때문에 치여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 책을 하나 번역을 했어요. 이게 추기경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사회교리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사회교리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 추기경의 이 책이 내용이 뭔가 특이한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오늘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이 조금 이게 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두껍지도 않은데 요즘 책은 다 글자가 커가지고 부피가 두꺼워서 그렇지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고 추기경님이 워낙 또 대중들을 위해 가지고 쉽게 쓰셔가지고 아주 읽기는 쉬워요. 그래도 이 책의 배경이 뭐고 뭐가 새롭고 또 중요 내용이 뭐가 있나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왜 번역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 뷰르츠부르크 대학이라는 데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뷰르츠부르크 대학은 독일은 보통 남부가 가톨릭 교회가 강하고 북부가 개신교 신학이 강하잖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그 종교 개혁할 때부터 나눠가지고 근데 남부에 가톨릭 대학이 몇 개 센 대학들이 있어요. 뮌헨이라든지 프라이부르크라든지 아니면 저희 뷰르츠부르크도 그렇고 레겐스부르크 교황님 나오신데 이런 대학들 몇이 있는데 뷰르츠부르크에 왜 하필이면 가게 됐냐 발음하기도 되게 어려운 대학 도시거든요. 근데 거길 왜 가게 됐냐면 정양무 신부님이 거길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면서 정양무 신부 인사드리면서 가서 저도 그냥 처음에 거길 가게 됐는데 뷰르츠부르크 대학에 나중에 보니까 정양무 신부님 다음에 신학 박사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재민 신부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워낙 길을 잘 닦아 놓으셔가지고 뷰르츠부르크 대학은 한국 사람이 공부하러 오면은 한국 사람도 엄청 똑똑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두 분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에서 학위를 못하신 분들이 이제 그 집 대학에서 이분들도 어떤 뭐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막 이래가지고 공부는 잘하셨는데 학위를 못하신 분이 이제 유경천 주교님하고 박승창 교수님하고 최승정 신부님이 했어요. 그래서 다들 다 짱짱하신 분이셔가지고 저는 가니까 뭐 한국 사람 왔다 그래서 다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공부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쭉 공부를 하게 됐죠. 이제 거기서 신학을 다시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고 하면서 한국하고 매우 다른 분위기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이제 마르크스라는 저런 분이 주교님으로 또 이렇게 계시는구나 하는 건 알았는데 이때는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장난만 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름이 마르크스예요, 진짜. 성이.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주교가 됐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장난치기 좋겠어요. 그 이름 가지고. 별 장난을 자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학을 끝나고 와서 의정부교구에서 저희 한림성서연구소도 의정부에 있고 저희 집도 그래서 그쪽으로 정했고 그래서 의정부교구에 있는데 의정부교구에서 정의평화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와서 해라. 다 주위에서 그러셔가지고 정의평화위원회 일을 했는데 3년 임기를 2번 다 채우고 끝내는 마당에 그래도 평신도 신학자인데 정평이를 마치면서 뭔가 내가 정평이 쪽으로 하나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이 책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옛날 그 칼 마르크스 있잖아요. 칼 마르크스가 썼던 책이 자본론이죠. 독일 말로 다스카피탈이라고 하는데 이 추기경님이 다스카피탈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르크스의 다스카피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2권이 있어요. 칼 마르크스가 쓴 게 한 권이 있고 이분은 라인하르트 마르크스인데 라인하르트 막스가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인하르트 막스의 이 책이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마르크스가 야, 또 자본론을 썼는데 이번에는 이 추기경이 썼댄다. 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용이 근데 되게 마르크스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르크스가 참 잘못한 것도 많고 이게 특히 이게 신을 믿지 않은 거라든지 이런 폭력혁명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교회에서 보긴 좀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회 모든 정의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게 인간에 복무해야지 인간이 자본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는 굉장히 복음적이다라는 걸 굉장히 균형 있게 쓰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그러면은 좀 번역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2020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 책이 나올 때 이 책이 나오면은 좀 우리 교회에서 읽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백윤 주교님이셨거든요. 그 마산교구. 그래서 이제 마산교구 배주교님한테 주교님 제가 이런 책을 번역을 했는데 서문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엄청 서문을 잘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경춘 주교님이 그 또 사회교리 공부하셨으니까 유경춘 주교님한테도 하나 써주세요 그랬더니 이분도 언어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 주교님의 추천사를 받고 책을 이제 나오게 됐는데 2021년하고 2020년에 책이 나와서 21년 거치는 동안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거나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구약 성경만 강의하고 있고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이거 혹시 강연 안 하십니까? 막 이렇게 책 팔아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어서 이거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나 보다. 확실히 사회교리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강연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르크스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의정부고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말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하느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걸 쓰라고 그러셨죠. 예. 조금 뭐랄까. 어떤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동안 뭐 누가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차피 뭐 5년 동안은 정해진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선출된 사람은 5년을 채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중간에 탄핵하고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물론 잘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지만 그래도 그래도 너무 이렇게 자꾸는 것보다는 그래도 5년을 얼마나 못하는지 하여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나라가 그렇게 확 무너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5년은 좀 지켜봅시다 이런 좀 입장인데 그래도 그 5년 동안 우리가 좀 뭔가 생각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교리가 진정으로 무엇이고 우리 교황님이나 성경이나 이런 데서 생각하는 어떤 체제라든지 정의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생각하기 굉장히 좋은 타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 강연이 이렇게 잡힌 것도 어떤 섭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 얘기를 좀 차분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그렇다고 그래도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정평이 제가 6년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리고 그 이전에 사회교리를 이제 신학생으로서 평신도지만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사회교리 교육을 한다. 사회교리 강연을 한다. 이러면 대체로 우리나라 교회의 강연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회칙 중심입니다. 그리고 강연 중심입니다. 이게 흥미의 반 이상을 떨어뜨려요. 왜냐 회칙 그러면은 레룸 노바론부터 40주년, 100주년 뭐 민족들의 뭐 발전 이래가지고 쫙 나오면은 그 회칙은 누가 언제 어느 교황님 이름도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잖아요. 비오 12세인지 16세인지 2차 대전 이전인지 1차 대전 이전인지 그래서 막 회칙 중심으로 가서 무슨 개념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고 이런 얘기를 쫙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보통 앞에서 이제 저같이 이제 어떤 신부님이라든지 신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강연을 주로 하죠. 아니면 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론 그거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회칙 중심이라든지 강의 중심으로 하는 건 중요한데 옛날부터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은 이거를 회칙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사회적인 담론 중심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실에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사태가 터졌다. 아니면 어떤 노동자 뭐 지금 많이 돌아가지고 광주에서 지금 뭐 아파트 붕괴돼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뭐 지금 오늘 보니까 뭐 큰 부실이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회적으로 어떤 담론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부패했다든지 뭐 지역이 문제다 무슨 문제다 막 이렇게 막 문제가 막 되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그때 교회가 사회 교리에 입각해서 볼 때 가톨릭 교회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당이 얘기하는 거나 NGO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교회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신자들도 이 어떤 이슈 중심으로 사회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이해하기도 좋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가톨릭 교회는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뭔가 가톨릭 교회만의 어떤 선이 있어. 어떤 주장이 있고 어떤 원칙이 있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 이게 좀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보면 가톨릭 교회가 잘하는 게 많은데 이것도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들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터졌을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저는 정당처럼 즉각 답을 내놔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텀을 두고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게 그거에 어떻게 보면 복음 선교일 수도 있고요. 그게 또 하느님의 뜻을 펼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리 중심으로 교육을 하지 말고 이슈 중심으로 교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거의 이거는 90년대, 80년대부터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칙 중심으로 하는 게 좋긴 한데 너무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개념들을 평신도들이 제대로 알아듣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슈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요구를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당연하고 좋긴 한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도하는 분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시도도 하셨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이거 너무 어렵고 또 어떤 때는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돼서 이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 정직한 어떤 대결 내지는 정직한 어떤 내면의 싸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르쿠스 추기경이 이걸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나올 때 추기경님이 이제 사회교리를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자신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모아놨던 글을 모은 거예요. 현대사회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나오는 글을 모아서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쉬운 이유는 이슈 중심으로 돼 있어요. 자본의 문제, 노동의 문제, 국제 문제 이런 것이 그래서 보면은 각주를 보게 되면은 다 사회 규칙이에요. 사회 회칙이에요. 각주는. 근데 본문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되면 힘들죠. 본문에 회칙이 나오면 어려워져요. 회칙 말도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또 번역도 어렵고 그래서 개념을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이 책은 정반대예요. 그냥 이슈 중심으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막스 추기경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동네 푸주간 아저씨 좀 비슷한 그냥 독일 아저씨, 독일 할아버지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은 되게 지적인 모습 같죠. 그래서 성이 마르크스라 그런지 집안 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약간 이렇게 하면 칼 마르크스하고 좀 비슷해질 것 같죠. 이건 이제 추기경으로서 추기경 옷을 입으셨을 때고, 이런 사진 독일 사람들이 이 막스 추기경님이 굉장히 지적인 분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똑똑하시고, 그리고 이름도 마르크스인데. 그런데 또 외모로 보기에는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 같잖아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또 이렇게 언론이 또 이렇게 재밌는 말 만들기가 좋겠어요. 하여튼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거기다 뮌헨 교구장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분 전임이 누구셨냐면은 뮌헨 교구의 그 베네딕토 16세가 되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바로 다음 주교님이 되신 거죠. 추기경님이. 이런 모습은 좀 귀엽죠. 그리고 제가 제일 귀여워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이 사진이에요. 아주 귀엽게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시죠. 하여튼 되게 말씀을 이게 책 쓰는 거나 이렇게 논문 쓰는 거나 보시면 굉장히 지적인 분이신데 말씀을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지 좀 투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수님의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웃집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는 그런 말씀. 근데 개념이나 이런 거 굉장히 정확하게 쓰셔서 묘한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는 주교 하시다가
추기경 되셨고 거기 독일 주교회 전체 의장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은퇴 주교가 되셨습니다. 2022년 1년부터죠. 1953년생이시고 그 막스 추기경님 여기 제가 양력을 좀 넣어놨는데 간단한 양력을 좀 말씀드리면요. 53년생이시니까 올해 몇인가요? 70이네요. 그죠? 70이시죠. 예. 조금 일찍 은퇴하셨군요. 그 다음에 79년에 사제품을 받으셨으니까 26, 7 정도에 받으신 게 되는 것이죠. 근데 89년에 신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신학 박사 받으실 때 어느 분야로 받으셨냐면 사회교리. 그래서 사회교리 전문가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름도 막 쓴 데다가 사회교리 하시니까 좀 아무리 봐도 집안 내력이 있는 것 같은. 96년에 이제 파더본 대학의 교수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때 되게 유명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의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이었어요. 독일의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막 다 얘기하고 다니고 막 좀 진보적인 입장에서 이건 틀리고 저건 맞고 막 이러고 대학 안에다가 사회문제 연구소를 하는 연구소 세워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그런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회문제연구소 콘멘데라는 걸 만드셔서 거기서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셨고 그리고 나서 2001년 트리어의 주교가 되셨습니다. 금방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주교가 되신 분이신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트리어가 누구의 고향이냐? 칼 마르크스의 고향이에요. 칼 마르크스의 고향에서 마르크스가 주교가 됐다. 그러니 그냥 막 독일 언론에서 온갖 그 요즘 말하면 드립질이죠. 막 이렇게 바꾸고 말 저렇게 바꿔가지고 엄청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트리어는 칼 마르크스의 고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어의 주교는 2001년에 되셨고 2007년에 독일에서 가장 큰 교구가 어디냐면은 뮌헨하고 쾰른이거든요. 북부의 쾰른, 남부의 뮌헨인데 신자 수로 따지면 쾰른이 조금 많고 본당 수로 따지면 뮌헨이 조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그 둘 중 그 쾰른 교구장님이나 뮌헨 교구장님, 정확히 말하면 뮌헨하고 프라이징 교구장님인데 이 두 분이 독일에서 제일 큰 교구를 이끄시니까 독일을 대표하는 주교님. 그리고 그 두 양 주교님은 서울 교구장님처럼 이제 추기경님이 거의 다 되시는데 그런 그러니까 독일을 대표하는 추기경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라칭어 추기경님이 로마로 가시면서 후임으로 된 거니까 라칭어 추기경님이 후임 고르실 때 아마 지적인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워낙 뛰어난 신학자이시기 때문에 웬만한 지적인 능력으로는 후임을 안 되셨을 텐데 아마 이분은 되셨어요. 그래서 뮌헨 교구장이 되셨고 이때부터 이제 제일 큰 교구를 갖고 계시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더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분의 양력이 독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유럽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하여튼 정평위 쪽으로 계속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2010년에는 이제 추기경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 이제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제일 재밌는 사진이 이거예요. 요 오른쪽이 트리어에 가면은 칼 마르크스 상이 있어요. 여기가 마르크스가 태어났다 이거죠. 그 바로 밑에 막스 추기경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냐면 2010년에 2018년인가 찍은 사진인데 그때가 칼 마르크스 탄생 250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리어에서 큰 행사를 했겠죠. 근데 칼 마르크스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저도 이거 하다 알았는데 칼 마르크스 생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한국만 어린이날이죠. 거기서 아무 날도 아닌데 어린이날인데 5월 4일 그 하루 전에, 그러니까 5월 5일은 행사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 전날 가가지고 이 사진을 일부러 거기서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독일 말로 막스 트리프트는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막스가 막스를 만났다 해가지고 이 사진이 어디 있었냐? 독일 주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내일이 마르크스 생일인데 오늘 내가 가가지고 이거 만났다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사진 밑에 엄청난 또 댓글들이 달렸어요. 독일 사람들이. 새로운 성지순례상도 생겼다. 그래서 추기경님이 갔으니까 이제 막스상이 성지순례 장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추기경 이름을 맞춰줄게. 레닌 추기경, 스탈린 추기경, 마오 추기경. 그래서 막 또 그런 댓글도 달리고. 그 다음에 둘 다 빨간색이군. 왜 추기경 옷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막스는 빨갱이니까 빨간색이고. 그래서 그런 장난도 많이 치고 댓글도. 자, 자본론을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두 분 다 자본론을 쓰셨기 때문에. 자본론을 읽읍시다.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하여튼 온갖 댓글이 다 달렸어요.
다행히 저는 이 농담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안 웃으실까 봐 걱정했는데 웃어주셔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독일 농담을 갖고 오면 안 웃으세요. 왜냐, 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독일 농담은 웃길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독일 말로 빗제가 농담인데, 빗제라는 말은 웃기는 말이라는 뜻도 되지만 뭔가 깨달음을 주는 말도 빗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딱 듣고 뭔가 이런 게 있구나 하면은 그게 웃음이죠. 막 그 영어의 fun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하고 조크하고는 되게 틀려요. 어쨌든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독일 주교회의 의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은 프란치스코 추기경님의 최측근 중에 한 분이에요. 두 분이 굉장히 잘 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종이 되시고 처음 설치한 몇 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C9이에요. 부인 추기경 회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C는 카디날이고 그다음 9은 9.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보시기에 제일 말이 통할 것 같은 추기경님 9명을 뽑아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얘기해 봅시다. 이게 벌써 10년 전인데 거의 10년 됐죠. 그러니까 이때 그런 그 C9이 누구냐? 그 9분이 그 추기경님들 중에서도 교황님이 자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근데 그분의 여기 들어간 분이 이제 이 막스 추기경님이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C6가 됐어요. 이제 6분이 됐고 새로 충원을 안 받았어요. 다 은퇴하시고 이렇게 돼서. 근데 C9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무슨 C9 문서가 이제 준비되고 있다 그러면 그 문서를 교황님 앞에서 읽고 그 문서에 대해서 협의하는 분이 누구냐면 막스 추기경님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언론에서 독일 언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바로 곁에 누가 있냐, 마르크스가 있고 좌파 주교님 같잖아요. 막 이런 장난도 많이 치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이름 때문에. 거기다가 2014년에 교황청 재무원이 되셨는데 교황청 조직에서 이 회계 같은 게 아주 중세나 옛날식으로 하는 회계 같은 게 늘 많고 그것 때문에 늘 잡음이 일어나고 이랬으니까 재무원 개혁의 핵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돈 관리하는 거. 근데 그럼 재무원장을 누가 두느냐? 재무원에다가 막스 추기경님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막스 추기경님은 정의평원에 있다가 재무원으로 가신 건데 그러니까 C9의 멤버죠. 거기다가 뮌헨 교구 교구장님이죠. 독일 주교회의 의장이죠. 거기다가 교황청 재무원장까지 도대체 이거를 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다 한 번에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스 추기경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전에도 물론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막 말에 무게감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황님이랑 얘기 다 하고 하시는 말씀 같고 물론 실제로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중요한 분이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종의 최측근이신데 독일 쪽 신학자들이 이제 독일은 신학이 강한 나라니까 가톨릭 신학자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많죠. 칼 라너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 독일 신학이 강한 이유는 제가 독일에서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야 독일은 왜 이렇게 가톨릭 신학 잘하냐 물어보면 걔네들 말로는 이제 개신교랑 오래 싸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거기가 종교개혁의 나라니까 우리가 왜 종교개혁을 해야 되고 이거를 늘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 중에서는 독일 교회가 얘네들을 또 맞서서 상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도 그렇고 가톨릭 신학도 그렇고 동시에 발전하는 그 서로 겨루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프란치스코 교종의 그 지금 가장 신학적으로 가까우신 분은 발터 카스퍼죠. 그래서 우리 카스퍼 추기경님 책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신학보다는 어떤 경륜, 세상 돌아가는 거, 교황청 운영하는 거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막스 추기경님이 더 가까이 계시지 않나 하는 그냥 제 주관적 추측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뭔가 신학적인 논리를 세울 때는 카스퍼 추기경님 거 저번에 뭐 헤세드 자비란 책도 나오고 막 이랬지만 뭔가 이렇게 좀 사회 문제, 그다음에 교회 개혁 문제 이런 거 나올 때는 막스 추기경님 쪽이 좀 무게가 실리지 않나 좀 그런 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책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면요. 예, 그 왼쪽 책이 원래 그 원본이고요. 오른쪽 책이 번역본이에요. 그 왼쪽 책 보게 되면 슈피겔 베스트셀러라고 돼 있죠. 나올 때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독일도 이런 책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있죠. 사회회책이다 그러면 사회회책이 대중들이 읽기 좋게 편하게 만든 책들도 요즘 좀 나와요. 독일에서도 그런 책은 많이 있어요. 레룸 노바름은 무슨 책이냐, 뭐는 뭐냐 이런 식으로 개념을 회칙 중심으로 설명하는 책은 많이 있는데
유럽에서도 회칙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리고 저 같은 일개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주교님이나 추기경님 같은 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더 권위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뒤에 있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 다 공부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직접 해주시면 신자들이 보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기가 더 쉽겠다. 그러니까 누가 좀 총대를 매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요구에 좀 부응하는 책이라서 교회 우리 신자들은 물론 잘 읽고, 그 다음에 개신교 교회 쪽에서도 가톨릭 교회에서 사회교리를 많이 하는데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많이 팔렸고, 또 일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가톨릭 교회 자체는 굉장히 세상에서 굉장히 큰 교회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조직이니까 이분들이 세상 문제, 자본의 문제,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저 왼쪽 책에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해서 다스 카피탈 이렇게 써 있고, 그 부제가 뭐냐면 아임 플라도의 Fear and Mention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 인간을 위한 변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 해가지고 그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게 인민을 어떻게 착취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 혁명을 해야 되는가, 주로 이제 이런 얘기가 써 있으면, 마르크스 추기경님 책은 진정으로 인간을 변호하는 게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사회교리 아주 궁극적인 뜻은 사실은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을 위한 어떤 궁극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썼고, 저는 이거를 번역하다가 이 부제는 한국말로 조금 어색해 보여가지고 부제를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는 질서자본주의라고 이제 바꿨는데, 그 책 내용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의 얘기는 이따가 제가 강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질서자본주의 얘기는 조금 더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이 돼 있고요. 이 책의 큰 챕터는 뭐냐? 이거는 제가 오늘 이제 남은 시간 한 50분 되는데 이걸 남은 시간 동안 다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주로 1장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한 5, 6장의 일부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전체적인 개요는 지금 말씀해 드릴게요.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째 서장은 뭐냐면 마르크스가 마르크스 얘기예요. 그건 뭐냐, 막스 추기경님이 죽은 칼 막스한테 저와 성이 같으신 마르크스 귀하 이래가지고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 편지예요. 편지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따 그 편지 서문을 우리가 직접 읽을 거예요. 그건 제가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저와 이름이 같은데, 근데 이게 이름이 같아서 이게 번역 과정에서도 제가 되게 찾아봤어요. 혹시 같은 집안이 아닐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향이 비슷하죠. 칼 마르크스가 트리어 출신인데 이분은 트리어 태생은 아니지만 트리어의 주교가 되신 게, 왜냐하면 그쪽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게세케 출신인데 그쪽하고 이렇게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얼마 안 돼요. 저희 뭐 의정부에서 서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관심 좀 따지가 보면은 뭔가 친척이긴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기경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어떤 자료를 찾아도 알 수가 없어서, 원래 이렇게 핏줄 따지고 그러는 건 한국 사람이나 관심 있지 그쪽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은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와 성이 같으신 마르크스 귀하 이래가지고 다 당신은 어떠했고 당신은 옛날에 어떠하셨는데, 특히 재밌는 건 이제는 당신이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좀 후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당신이 칼 마르크스가 옛날에 막 자본론 나오고 막 엥겔스, 레닌 이렇게 해서 막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랬을 때,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서 케텔러라는 신부님이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가톨릭 교회 쪽에서 막스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부님이 독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주교님까지 되세요. 노동자의 주교라고 하는. 우리는 사실은 이 케텔러 주교님을 따른다. 근데 막스가 엥겔스한테 보낸 편지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케텔러 주교님을 뭐 개 같은 놈 이렇게 표현하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을 모아서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자꾸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우리 사회주의 혁명에 방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막 상기를 하면서 몇 가지 점에서 마르크스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저질러서 내가 그거는 따를 수가 없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당신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굉장히 비슷하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매우 놀라고 있고 나는 교수가 되어서도 그렇고 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되어서도 이 점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럼 무엇이 비슷하냐라고 해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막시스트라고 해서 헤르츠 예수 막시스트라고 그러는데 독일말로 막시스트 중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우리의 관심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그 얘기 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나는 확실히 막스 노선은 아니고 케텔러 주교님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게 이제 서장이에요. 마르크스가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서문을 대신해서 요거는 이제 편집글이라서 읽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장은 뭐냐면은 이게 개념을 얘기하는 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막스주의, 뭐 현대 세계에 들어오면서 정말 민주주의 사회는 막 토론이 많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뭔지 개념도 헷갈리고 막 이러는데 자유가 뭐냐? 그리스도교가 뭐냐? 사회주의가 뭐냐? 그래서 개념 정의를 내리는 게 1장이에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회층 얘기 나올까 봐 저도 읽으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사회층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어떤 그 노선을 따라서 정리를 해서 좀 쉬워요. 두 번째는 2장에서는 경제 얘기를 해요. 인간을 위한 경제가 뭐냐, 그리고 시장 경제가 어디까지 인간을 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그 노벨 평화상을 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가 어떤 그 경쟁, 이기심, 그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에서 각자가 다 이기적이 됐을 때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식으로 돼 있지만 아마르티아 센이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제 그 경제학자인데 그분은 안 그런 것 같다. 인간은 이타심과 협동심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타심과 협동심을 우리는 거의 놓치고 있고 이게 우리의 큰 문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가톨릭 사회교리는 이분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이렇게 이기심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써내서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경제가 무엇이냐 하는 게 2장이에요. 3장은 현대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교황님이 얘기하셨던 배척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직업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금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그렇게 사대보험 안 되고 정규 직장이 없는 비정규직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더 급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쓰시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운동이라든지 이런 현대 세계에 나오는 이슈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3장이고 그다음에 4장은 성경 얘기. 이거를 모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것도 저 되게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대체로 추기경님이나 주교님이 쓰시는 글은 성경이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사학에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막스한테 대한 그 칼마르크스의 편지글을 먼저 쓰시고 개념 정의하시고 경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 같은 그런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다라고 한 그 다음에 성경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 얘기 나오면서 그 뒤에 성경 시대 이후의 교부 시대, 암브로시우스 이런 교부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가지고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정치 얘기예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개혁 정치를 향해서 정당이 뭐가 문제냐 지금. 그리고 정당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되게 신랄한 얘기 많이 나와요. 어떤 공장이 있으면 독일이 많이 그런 일을 겪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 공장을 거기서 못 돌리니까 이 공장을 다 뜯어다가 동유럽을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왕창 망가지잖아요. 삶이 막 직장이 다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그 큰 공장 하나가 싹 날아가는 거니까. 그럼 이 옮겨주는 공장은 당장은 좋죠. 근데 이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이 기업은 돈을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세금도 다 깎아주고 길도 내주고 발전소도 지어주고 어떤 건 막 공항도 지어주고 막 다 해줘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 최소한 20년 30년 있는 조건으로 가는데 거기도 그러면 금방 그 돈이 올라가죠. 임금이 올라가죠. 그럼 이 사람 기업들이 또 옛날에 약속은 휴지 쪽 하게 되고 더 싼 데로 또 옮겨가잖아요.
이 과정에서 정치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IMF 그 구제 규모 갖고 막 이럴 때 이번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미국에서 그 수많은 노동자 큰 기업들이 무너질 때 세금으로 막 몇백 조씩 주잖아요. 기업 안 무너지게 하려고. 근데 그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큰 기업의 경영진들은 책임을 안 졌어요. 오히려 퇴직할 때 퇴직금 더 많이 받아갔다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쫙 하면서 정치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개혁 정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6장에서 뉴딜 정책 같은 거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일자리가 없고 힘드니까. 그 다음에 7장은 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 그래서 주주만 보지 마시고 그 전체적인 사회가 다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제 얘기를 할 때 이분이 제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독일식 사회적 시장 경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사실은 이걸 버티기 위해서 미국식 그 승자 독식 그런 경제가 아니라 모두가 그래도 좀 같이 잘 사는 중소기업도 키우는 그런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독일은 굉장히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 질서 자본주의가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 사회교리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위태로워져 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그 미국식 자본주의가 너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7장 얘기 듣고 있으면 이건 독일 얘기가 아니라 거의 우리 얘기가 우리 얘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8장은 이제 국제사회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의 연대화. 그래서 세계성 한 문제를 어느 한 나라만 생각할 수 없고 이제는 전체가 다 해야 되고 특히 가톨릭 교회는 이걸 모두가 다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8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반적인 맺은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슈 중심으로 돼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 기업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한 장 한 장이 그렇게 길지 않게 에세이식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장만 읽으셔도 괜찮아요.